네, 안녕하세요. 저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작아가지고 혹시 너무 안 들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우선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졸리고 배고픈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의 얘기를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네, 이 정치발전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또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처럼 저에게 강연을 부탁해 주었지만 네, 또 중요한 그만큼 주제고 제가 또 애정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네, 제가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1월부터 정치팀이라서 이제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시 연금 얘기를 하니까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런 책을 냈고요. 이 표지를 흉내를 내봤는데 별로 똑같진 않은 것 같아요. PPT를 잘 못 만들어서. 네,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시사인은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자체가 이제 동반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시사 저널이라고 지금도 있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2006년에 좀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를 기자가 썼는데 사장이 인쇄소에서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파업을 했었고요. 그 기자들이 나와서 시민 후원을 받아서 만든 잡지, 2007년에 만든 잡지가 저희 시사인입니다. 이거 제가 썼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잡지에 제가 2013년 5월에 입사를 했고요. 전작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노동 관련 기사를 원래 주로 썼었고 이제 또 연금에 대해서도 이거는 오건호 박사님이라는 분과 공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인터뷰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름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틀막 전문 기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졸리시죠? 네. 일단 연금개혁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 사회가 2007년 이후에 17년 넘게 지금 연금개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연금개혁을 두고 처음으로 공론조사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공론조사라는 건 이제 여론조사는 우리가 별로 정보를 안 주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론조사는 뭔가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뭔가 수의,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의견을 묻는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시민 1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 연령, 지역, 그리고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분포를 고려해서 이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참여한 492명 중에서 네, 이 소위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시민이 56.0%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선택한 사람보다 13.4%포인트 많았다. 이런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지나간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금개혁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거라서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죠. 연금에 이제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어요. 젊을 때 내가 일하면서 보험료 내는 시기가 전반전,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으면서 사는 시기가 후반전입니다. 보험료율이라는 거는 내가 전반전에 일할 때 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내는지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죠. 회사원이신 분들은 회사 본인이 4.5%씩 반반씩 냅니다. 근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이신 분들,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죠. 9% 본인이 다 내셔서 되게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대체율이라는 건 연금의 후반전에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는 연금 액수, 그 액수가 이제 내가 일할 때 벌던 그 생애 평균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0년 가입했을 때 40%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의 소득대체율 40% 체제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쉽죠? 네. 반응이 없네. 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대로 다 지속이 된다면 1990년생 90년생 계신가요? 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런 뉴스 보고 많이 화가 나셨죠. 근데 이거는 무슨 국민연금공단이 뭔가 기금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입자들이 낸 돈, 보험료, 그거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막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는 이렇게 해도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뭐 아름다운 연대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출생 고령화, 요즘은 저출산이 맞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받을 사람은 더 오래 사는데 보험료를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그 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정말 세계에 유례 없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머나. 네. 물론 이제 기금이 고갈이 언젠가 된다고 해도 뭐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이제 국가가 있는 한 일단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수준, 우리가 소요대출 40% 그거를 기금 없이 이제 보험료로만 그러니까 기금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만약에 그걸 보험료로만 지급을 한다면 이제 기금 고갈 이후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있을 거죠. 그 일하는 세대가 내야겠죠. 그 사람들이 월 소득의 최대 35%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직장 가입자는 반이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아니 우리가 똑같은 소요대출 연금 받기 위해서 이전 세대는 9%만 냈던 거를 갑자기 4배 가까이 내라고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금 고갈을 최대한, 우리 그런 일이 일단 최대한 뒤에 일어나도록 최대한 일단 밀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게 사실 연금개혁을 논의해온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 잘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이제 받는 사람, 연금 받는 사람, 근데 이제 내는 사람이 엄청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N빵을 하니까 이렇게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여기 오타가 있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사실 그래서 논의를 해왔죠. 근데 보험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올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물론 시민들은 이견이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올리되 그에 맞춰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연금 그것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릴 거냐. 사실 이거에서 계속 싸워온 채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긴 안 있잖아요. 그거는 1안인데 이제 보험료를 지금 9%에서 13%로 올리고 소요대출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은 보험료를 9에서 12까지만 올리되 조금 덜 올리죠. 근데 소요대출 우리가 받는 그 연금액 비율은 40% 그대로 두자. 이게 이제 더 내고 그대로 받기입니다. 근데 이번 공론조사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는 1안, 이거를 아무래도 더 받은 거는 뭔가 소득보장을 중시했으니까 소득보장이라고 했겠죠. 소득보장론. 그리고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좀 더 아무래도 재정을 고려했을 테니까 재정안정론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이 1안과 2안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단 기금 고갈을 늦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90년생이 그 연금 받기 시작하는 55년에 고갈이 된다면 이게 6년, 7년 이 정도 늦춰져요. 그러니까 약간 별 차이가 없어요. 기금 고갈 시점 늦추는 것 자체는. 근데 그래? 근데 이제 미래 세대가 그러면 어쨌든 고갈이 언젠가 된다고 쳤을 때 그 이후에 보험료로만 미래 세대가 내야 된다고 했을 때 보험료율이 얼마냐? 기존에 35%라서 우리가 연금 개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비슷해. 왜냐면 이건 소요대출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50%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43.2%로 8.2%포인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물론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 세대 부담을 뭔가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서울대체율 올라가니까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 네. 뭐 그 소득 보장론 측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겠죠. 아, 그 43.2%라고 막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70년 뒤 연금 재정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비관적이다. 우리가 그 70년 동안 설마 아무것도 안 할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미래에는 여러 가지 AI나 자동화로 뭐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연금을 더 받게 하면 그 노인들이 또 돈을 쓰겠지? 그래서 내수도 좋아지겠지? 어쨌든 약간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때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다. 그리고 설령 진짜로 뭐 55년이든 뭐 그 이후든 바닥이 나더라도 그거를 꼭 보험료로만 해야 돼? 우리가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GDP 대비 국민연금에 지출하는 그 총 액수 있잖아요. 그게 2082년에 최대 11.8%가 된대요. 그러면은 물론 지금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늘어나지만 뭐 GDP의 11.8%? 뭐 한국의 경제 구매에서 그 정도도 못해? 노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국가 재정은 뭐 부자들이 많이 내니까 좋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겠죠. 좀 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 국민연금 총 지출액이 아까 11.8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내년에 2.1%예요. 그러면 2.1에서 11.8까지 가려면 되게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증세가 쉬운 나라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들 너무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졸린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연금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미 어느 정도 받는 만큼 보험료 내는 그런 체제인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또 늘려야 되는가, 소득대출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정을 투입하면 오케이냐. 재정 투입도 역시 세금도 역시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게다가 이제 향후에 고령화로 우리가 의료비 지출이 커지잖아요. 지금도 벌써 건보료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세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출까지 올려서 미래 세대 부담을 또 하나 돌덩이를 얹어줄 필요가 있겠는가. 심지어 그게 정의로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쪽이 얘기하듯이 출산율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회복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예측보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거기 기여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연금 재정 추계라는 그 70년 이후를 추계하는 게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고 그게 무슨 엄청난 예측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구 세 개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미래 세대에 부담되는 게 명약 관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이 두 측은 소득대출을 50% 올리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자체를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장밋빛과 디스토피아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제 공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낙관적인 입장이 선택받은 걸로 보이죠. 예. 물론 이렇게 우리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민대표단이라는 분들이 뭐 미래 세대 부담 줘도 돼. 우린 소득대출을 무조건 올리겠어. 뭐 이렇게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래?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분들도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청년들
청년들이 가장 연금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이제 미래 세대랑 나이적으로도 가까우니까 이 청년들이 좀 그래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그런 보험료 부담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좀 더 미래지향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 그러니까 물론 40, 50대가 이제 더 내고 더 받기를 많이 선택하긴 했어요. 과반 이상 선택하긴 했는데 의외로 20대도 과반 이상이 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거죠. 오히려 60세 이상 거의 뭐 이제 끝난 사람들 이제 끝났다는 건 이제 연금 납부가 끝난 사람들이 이제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지지를 했죠.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30대도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왜 20대가 그런 걸 지지했을까? 일단은 그런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청년 세대 역시 지금 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미래 세대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20대라고 해봤자 95년에서 2006년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금 고갈되고 최대 뭐 43.2%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점에 일하는 세대는 뭐 2019년생에서 60년생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지금 5살 이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청년층의 자식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는데 너희 자식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겠니?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나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해 혹은 뭐 내 노후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공론조사 분석 결과 뭐 자녀 의무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노후가 불안하지 않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실제로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들이 주장한 거고 이게 좀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2030 세대는 저도 30대지만 어쨌든 나중에 보험료 오르면 그거를 제일 오래 지금 네. 제일 오래 내면서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졸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서는 보험료를 1%포인트 더 내고 소요대출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노후에는 적어도 땡큐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기적이다 말다 할 거 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은 이제 20대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세대별로 이렇게 성별로 있어요. 보면은 여기 20대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 보라색이 더 내고 더 받는 거잖아요. 이 보라색이 점점점 많아지죠. 이게 20대 여성들. 20대 중에서도 남자들은 오히려 재정 안정이 많았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게 소득 보장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되니 이 20대 여성하고 여기 보라색이 많은 애들이 40대 남성, 50대 남성. 그러니까 뭐죠? 이게 우리가 시사인에서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쟁점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나오는 그런 그 세대와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 좀 진보적인 블록에서 이런 보라색이 좀 많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기 소득 보장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진보라고 하면 뭔가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돼 라는 굉장히 그런 도식이 지금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저쪽이 진보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더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뭐 20대든 40대든 뭐 노후가 불안한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OECD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1위, 그러니까 OECD 1위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노후가 불안하니까 소요대출 올려야 된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도 그 재정안정론 측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소요대출 40%라고 했지만 그거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었을 때나 해당이 되는 그 명목적인 수치이고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40년 가입 40이라고 그랬으니까 20년 정도밖에 안 되면 20% 정도밖에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게다가 국민연금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부은 사람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막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조금 재분배해 주는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소득이 내가 높고 오래 가입해서 부은 돈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일단 X적으로 더 많이 받고요. 게다가 이제 낸 것에 비해서 봤을 때 일단 고소득층이 가입 기간이 실제로 더 길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 이유가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가입 기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긴 고소득층일수록 추가로 받는 액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왜 액수로 비교하냐? 근데 액수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 수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안전론 측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득대체를 올리는데 국가 재정을 쓰면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계층이 더 많이 액수적으로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보험료 못 내고 있는 뭔가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 지금 여기에 계시거나 주변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군복무 기간이랑 출산이랑 실업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군복무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출산도 둘째부터 해요. 아니 한 명 날까 말까인데 둘째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데 국고를 우선 지원하자라고 그 재정 안정 쪽 전문가들은 주장한 거죠. 물론 소득보장론 측도 이거에 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둘 다 하자는 건데 둘 다 하는 게 쉽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국고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투입하게 될 게 또 약간 제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약간 이게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뭐랄까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만 계속 가지고서 국민연금으로 우리는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연금을 합쳐서 다 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왜 국민연금으로만 다 해야 돼? 라는 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뭐 10년 못 채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못 부었거나 10년 못 채운 사람들도 지금 세금으로 기초연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득 하위 70% 노인 65세 이상한테 월 33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근데 이 33만 원이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엄청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적은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좁혀서 대상을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아이디어지만 지금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 소득의 8.33%의 사업주가 적립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서 치킨집을 차리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다달이 연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내가 낸 돈을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단 말이에요. 고갈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국민퇴직. 이렇게 해서 연금 삼총사, 이게 오건호 박사님 표현인데 삼총사가 너무 좀 올드하지 않나요? 이렇게 독수리 오영재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게 없을까 뭔가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삼총사. 네. 그래서 이 삼총사로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재정안전론 측은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하나로를 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공론조사 결과 이 두 의견 중에 적어도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하나로라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이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해요. 왜냐면 이걸 물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기초연금을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좁혀서 더 줄 거냐? 결정이 안 됐죠. 그리고 퇴직금을 저렇게 연금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확실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거를 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공론조사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세금을 썼으니까 잘 이걸 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 모집하기 전에 시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금 입장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성연령 해서 이렇게 다 안배를 한 건데 그 10,000명 처음에 기초조사 할 때 방향을 물었어요. 재정 안정에 집중할까요? 소득 보장을 강화할까요? 근데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가 이미 그 시점에서 더 높았어요. 49%로. 그러면 그 비율을 반영해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 모집단 자체가 그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입장이 더 많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야로가 있는 건가? 짜고 친 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공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 일반 시민들의 기존에 있었던 여론을 반영해서 이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수기에 따라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약간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재정 안정에 집중할까요? 소득 보장에 집중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모집을 하고 나서 처음 조사할 때는 재정 안정일까요? 소득 보장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아까 1안, 2안 그거를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이 안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안들은 노동조합, 뭐 사용자단체, 막 그런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린 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니까, 이 파란색은 뭐죠? 재정 안정이죠. 갑자기 재정 안정이 엄청 뛴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자료를 학습한 뒤에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여서 2차 조사를 했더니 다시 소득 보장이 올라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기 토론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조사를 한 게 우리가 아는 그 결과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공론조사 보고서 거기서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이 숫자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재정 안정인지 소득 보장인지 시민들이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헷갈림이 있었다가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보장론 측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관한 정보가 균형 있게 제공될 경우 시민들 선택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뭐 기사 찾아보면 다 언제 고갈된다, 뭐 미래 세대한테 죄 짓는 거다, 맨날 이런 기사만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로 들어보니 시민대표단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미래보험료 뭐 35%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근로소득한테 보험료 냈을 때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뭐 국가재정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파악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처음 1만 명 조사 결과 때 소득보장 강화가 이렇게 더 많았는데 마지막에 56대 42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 물론 이제 잘 모르겠다가 이제 줄었죠. 근데 굳이 따지면 또 모르겠다 중에 재정 안정으로 간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조금 모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생각을 확인한 느낌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전히 더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공론조사 마지막까지 뭔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시민대표단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투표하기 직전에 얘기한 건데, 이 양쪽에 미래에 대한 데이터 선정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팩트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도출에 내가 너무 한계가 뚜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 공론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저도 판단을 해야 됐을 텐데 이게 안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뭐죠? 소요대책을 올리면 노인 빈곤이 개선돼? 안 돼? 그리고 50%를 올리면 미래 재정이 악화돼? 안 돼?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 사안인데 이제 이거조차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혹시 보셨나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KBS 유튜브에. 안 보셨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도 막 1분 30초 안에 막 답변해야 돼. 막 대선 토론처럼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누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보건복지부가 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공론화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팩트 점검을 못했던 우리 연금개혁 지형이라는 것이 그대로 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평도 재정안전론 측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뭐 다른 나라 다 연금개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뭐 노동당 정부가 시작해서 뭐 마무리한 그 엄청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됐던 그 개혁이 있는데 이제 대처 정부가 민영화하고 자유화하고 뭔가 개인화했었던 그런 연금 제도에 다시 좀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되게 큰 틀의 개혁을 했었대요. 근데 걔네는 이제 연금위원회라는 거를 3명으로 구성해가지고 뭐 노측 추천, 사측 추천, 뭐 약간 정부스러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한 게 최소한 상태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기초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뭐 영국에서 뭐 전국민 연금 토론 이런 것도 했대요. 어쨌든 이 시민들이 그래서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기 과정에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된 제일 큰 거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 연금위원회 기초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코끼리 쉽게 옮기기라는 책에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과정이 과연 그런 것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게다가 이제 공론화 토론 언제 됐는지 아세요? 4월 13, 14일, 20, 2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죠? 총선을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졌냐? 누가 총리를 해야 되냐? 뭐 이걸로 엄청 뉴스가 뒤덮여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사실은 공론화 실험이라는 게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뭐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 동안에 시민 전체가 우리가 그래도 좀 연금이 이렇구나. 우리가 최소한 여기에는 동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뭔가 토론이 이루어진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신문하고 TV에서 계속 떠드는 그런 화두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러했는가? 그런 이 공론조사에 참여한 미니 퍼블릭이 이 전체 시민들하고 연계가 안 되고 좀 섬처럼 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과 토론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집, 영상 이런 게 그 막바지, 막 4월 15일, 17일 이럴 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증도 안 돼.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 목적에는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학습과 토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자료가 이제 틀렸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보장론 측 전문가의 그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 가입 기간이 같을 때 예, 소득대체를 40%에서 50%로 올렸을 때 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연금이 얼마나 오르나. 근데 이제 저소득자 50만 원 오르고 평균소득 30만 원 오르고 고소득자 45만 원. 마치 저소득자가 되게 많이 오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수치가 틀렸던 거죠. 이게 63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93만에서 113만 원으로 23만 원 오르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기사가 나갔어요. 중앙일보 단독 기사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는 그냥 이걸로만 결정한 거 아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게 큰 뭐 그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나중에라도 틀렸으면 수정을 하든지 우리 이렇게 술렁댈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
검증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오건호 박사님 말 따르면 아무튼 양측이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양측의 자료에 대해서 서로 터치를 거의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잘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 한 번 또 형성된 인식이라는 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개혁이 어쨌든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아시나요? 5월 말까지 있었던 게 21대 국회고 이번이 22대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봐왔던 두 입장 있잖아요. 소득 보장론, 더 내고 더 받자.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주로 진보 진영이 얘기를 해왔고, 재정 안정론, 더 내고 그대로 받자. 라는 거는 주로 보수 진영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했던 개혁 있잖아요. 그게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했던 개혁인데, 그때 국민연금 소득 대출이 60%였는데 이거를 천천히 40%로 내리기로 했고, 보험료율 9%를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을 그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대출은 아직 40이 아니에요. 지금 42고 2028년부터 40%가 되는데, 진보 진영은 그때가 너무 치욕스럽고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되돌려서 소득대출을 45나 50으로 올리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당들은 어떤 입장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소득보장론에 가깝고 국민의힘이 재정안정론에 가까워요. 근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21대 지난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연금이 뭔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죠.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출 45,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출 43 이렇게 주장하다가 합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 2%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합의를 못하냐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좋아, 44 받을게 해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출 44% 그거를 이재명이 받겠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이 급당황, 졸속 처리는 안 된다. 뭐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지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뭐 이분은 재정 안정에 가까운 분일 텐데도 이재명 대표 제안을 즉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 보험료를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 여야가 어쨌든 한 발짝도 못 나갔던 보험료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즉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은데, 뭐 이재명 대표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마치 절충 같죠. 이 43과 45 사이에 44로 하면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소득대출 40% 유지할 때보다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이 미래 세대가 내야 될 최대 보험료율이, 물론 GDP 대비 그 연금액도 올라가겠죠. 사실은 뭐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의문이 남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연금 보험료율이 저 9%잖아요. 저게 왼쪽에서 두 번째예요. 전체가 18.2%인데 평균이, OECD 평균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뭐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저거를 또 선뜻 받는 게 뭐 진짜 개혁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남기는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어떤 뭐 정치 공학적 목적이 뭐 있었겠죠. 있었든 간에 뭐 어쨌든 우리가 연금개혁 사상 처음으로 국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갈 뻔했어요. 그랬던 연금개혁의 불씨를 뭐 제1야당 대표로서 좀 살린 거는 좀 평가할 만할 수도 있다. 뭐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승부수라고 하려면 뭔가 해결을 해야 승부수인데 이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아니기 때문에 승부수가 아니라고도 하던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정부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가 이제 좀 기정사실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공론화위의 결과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막 그러잖아요. 오세훈도 막 이 불량품 내놓고 이재명이 막 사기친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먹히려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자기 연금 개혁에 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 개혁 제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민주당 제안을 거절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연금 개혁안이 없다면, 그리고 계속 없습니다.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언제 그러면 너네 연금 개혁 안 내냐 물어봤더니 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야정 협의체가 있어야 그 정부의 단일안이 나오죠? 정부의 단일안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고 작년 10월에 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안 내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도 그렇고 아무튼 뭐 안철수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자기 연금 개혁 아니라고 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난망하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출 올리는 것보다 가입 기간을 확대합시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든지 기초연금을 더 어려운 노인한테 많이 줍시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반박하고 대응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공이 윤석열 정부에 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움직인다면 이제 17년 동안 멈췄던 연금 정치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좀 슬픈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가 아까 시민대표단에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MZ세대 아까 의견 보셨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서 얘기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세금을 써서 국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교훈을 애써 얻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기 토론이 그 유튜브로 생중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는데 제일 많이 보인 댓글이 나는 더 내고 더 받을래, 더 내고 그대로 받을래, 이게 아니라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돼? 그냥 때려쳐 이제 이런 댓글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연금 폐지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시민들의 그 불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해소할 거냐가 지금 핵심이라는 걸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과연 유효하고 유용한 건가, 이걸 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안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시민들 노후소득 보장을 잘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이랑 아무 상관없이 기금만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뻔한 얘기지만 이제 공론조사로 우리가 깨달은 거는 사실 우리 공동체는 둘 다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아름다운 결론, 허무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일본도 우리처럼 재정 계산 결과가 5년마다 발표되고 그때마다 막 연금 불신으로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이제 2004년에 걔는 좀 오래됐죠. 대대적인 연금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대요. 그래서 2003년 13.6%이던 보험료를 우리보다 이미 높은데 2017년에 18.3, 거의 최대치죠. 그렇게 올리고 소득대출도 낮췄어요. 우리랑 기준은 다른데 아무튼 우리보다 낮아요. 근데 이때 소득대체율이 뭐 이 정도 이하로는 우리가 안 내릴게요 라고 하고 보험료도 지금 18.3이 맥시멈이에요. 더 안 올릴게요. 이렇게 딱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하면 그냥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아버리는 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금 개혁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일본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뭐 거기는 이제 자민당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좀 관료들이 많이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보험료를 둘러싼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좀 미래 세대 연금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세대 간 좀 양보하자, 이렇게 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정치인 이름 까먹었는데 뭐 누구누구 안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연금에 대한 불신, 이걸 좀 진정시키려면 우리가 이 이상은 안 올릴게, 혹은 이 이상은 깎지 않을게. 지금 이제 그게 없으니까 더 막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받을 수는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때 고갈돼. 뭐 그러면 보험료를 막 43%까지 낼 수 있어. 너네 선택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반감이 들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노후 분란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언제 끝났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최근에 혹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또 연금 개혁안을 냈다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요. KDI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뭔가 안을 냈어요. 국민연금을 구연금하고 신연금으로 나누자. 그래서 2006년생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신연금으로 하고 그 전은 구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금은 그냥 거기서 뭐 적자 발생한 거는 그냥 국고로 그냥 떼우고, 그리고 2006년생부터 신연금 하는 거는 보험료율을 15.5%로 하는 대신에 뭐 연금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소득세율 40%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하고 나경원 의원도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현실성이 그렇게 있는가. 일단 구연금 제작주 적자가 600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국채 발행해서 이제 기금 수익을 올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 재정 수입이 합의가 될까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고, 그리고 이 15.5% 내고 40% 받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뭐 기금 수익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짐에 따라서 더 낮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낸 만큼 받게 하자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양당이 안을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뭔가 일견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세대 간 불공정을 정면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준석류의 정치인들이 이걸 잘 캐치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온갖 칼럼에도 KDI 안도 검토할 만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뭐 정치 발전소시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금 해체론이 이렇게 뭐 연금 해체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좀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끝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있네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강보험도 지금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었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자영업자랑 농어민한테도 넓히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 대만이 우리를 벤치마킹한 되게 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넓혔어도 그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이제 의료보험 조합이 200 몇십 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역별로, 직장별로, 공무원, 교원별로 각자 조합을 만들어서 막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2000년에 그 하나로 합친 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 기업들도 싫어했고요. 자기네 쌈짓돈을 왜 그렇게 써야 되냐. 그리고 뭐 한국노총, 그 약간 직장인들 중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 우리 보험료 오를 것 같아. 자영업자랑 농업이랑 같이 하면 싫어. 막 이래서 헌법소원까지 냈던 사안입니다. 근데 거기서 졌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들이 그들은 이제 의료보험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통합운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우리 어차피 부모 자식 관계 아니냐, 우리도 늙으면은 지역가입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 국민의 시각에서 좀 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는 그런 공감대가 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은 이제 공무원하고 교사도 다 하나로 적용되는,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굉장히 단일성이 높은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왜 복지국가 만든 게 농민하고 노동계급의 타협이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거의 그에 비슷한 걸 한 것이다.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뭐 건강보험 통합은 2000년이고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한 건 2007년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한 발짝 나간 거 생각나시나요?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당시 2007년 연금개혁 때 그 국회에 민주노동당이라고 지금 정의당 이제 사라진 건 아니지 원내가 되었지만 네, 국회에 열성을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동당이 그때 캐스팅 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소요대출을 아예 20%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막 국민연금 8대 비밀 해가지고 국민연금 다 싫어하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협상해서 이제 40%를 관철하고 근데 이제 보험료를 9% 그대로 놓고 그리고 기초연금도 노무현이 하려던 것보다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당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연금 개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한국 사회에서 막 정치적 이슈에서는 되게 강하게 뭐 집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부터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쌓아가면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 우리가 뭐 저출생이든 뭐 그런 문제들도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개혁이 좀 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 시간을 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나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딱 정확하게 한 55분 정도 해주셨는데요. 아주 풍부한 자료와 함께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 아, 네네네. 네. 네, 저는 시민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공론화위원회 참석한 20대 남성분, 여성분들의 네. 계층이나 직업이 분류가 되었던가요? 아,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40년 동안 평균 근속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평균 근속이 9년에서 10년, 6년에서 9년인데 게다가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가 많고 그 외에 그 중심 직군으로 들어가는 그 직군 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거기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심에 있을 만한 자신이 있고 40년 동안에 나는 잘리지 않고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40년 동안에 난 연금을 부을 수 있어 라는 어떤 뭔가가 자신감의 토대가 되는 그런 계층에 있었고 스스로 그 계층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수치만큼은 반드시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을 하자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되었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까 공론화위원회 그 문제점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 보고서에 그런 계층적인 분석이 있었는지는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봤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괜찮으시면 그 보고서를 공유해 드리면 혹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또 청년하고 계층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입 기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소요대출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뭐 그런 예상도 들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분석 보고서를 더 네,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강연까지 해놓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명목 소요대출이라도
지푸라기처럼 잡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기초연금이 뭐 나한테 더 후하게 올 거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렇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설득하는 작업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세력이 할 수밖에 없지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사실 전문가들은 그냥 서로 싸우는 것이고 결국은 큰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그림을 보여줬다면 그들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거는 더 숙제로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길게 떠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았어야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계신가요? 13에 44요? 네. 아, 13에 45요? 44. 3이었나요? 44. 네. 근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안을 윤석열이 받았어야 되나? 저는 13에 43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까 김영순 교수님이 한 얘기처럼 어쨌든 보험료가 올라야 된다. 이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이 합의가 끌어내진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여야 간의 대통령실까지 비슷하게 이 정도로 좁혀진 적은 지난 한 10년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뭐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이나 뭐 이런 거에 완벽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한번 합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는 해봤습니다. 네, 전 사회자고요. 아, 근데 그렇게 소득세 올리면 그거에 대한 재정 투입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기초연금을 주는 거라든가 지역가입자한테 보험료 지원하는 거는 훨씬 제약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형태의 다른 재정 투입들도 다 제약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모든 걸 한 번에 패키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과연 한 걸음일까요? 막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아, 이게 질문일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공론화 시민 공론화 위원회 그 올리는 안건을 노사정 2박 3일 수기를 해서 안건을 결정하는 그 2박 3일 그 회의에 다녔는데, 거기서 보니까 보험료율을 노사정, 그러니까 정은 없죠. 어쨌건 노사 시민단체 가장 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집단이 자영업자들이라고요. 소상공인 이쪽. 오히려 노동계는 뭐 입장이 좀 정리된 게 있는데 경영계 측에서는 도리어 이제 난색을 보이고, 사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같이 이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요인 중 큰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느끼고 왔는데, 뭐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구조 개혁, 이게 어쨌건 구조 개혁도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만 방점을 찍으면 한도 끝도 없이 구조 개혁만 이제 뭐 몇십 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결단도 필요한데 또 결단을 하자니 이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뭐 건드려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지만, 자영업자 어쨌건 이분들 이제 소위 말하면 보험료 반을 부담해야 되는 그 사용자 집단의 어떤 동의와 이 부분의 어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함께 개선시켜 나가지 않고선 참 어렵겠다. 반대로 그러니까 다층형 연금 체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신뢰가 거의 없다.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데 말이 솔직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거의 논의가 안 됐어요. 다 자영업하던가 아니면 주택 자금으로 다 써버리는 조건에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그러면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답이 없는 조건. 그리고 연금개혁하면은 사실 공무원연금 이것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도리어 그걸 갔다 오고 2박 3일 워크숍 다녀오고 나서 한계들 더 약간 목도하게 됐던 어떤 시간들 같아가지고 모수개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실은 왜 이 구조개혁들이 소위 그러니까 난관들 그런 반드시 넘어야지만 모수개혁 논의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디테일하게 좀 더 짚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기자님한테 이걸 다 시키라 제가 이거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것도 사실 같이 우리가 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사실은 또 하나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 여기서 아까 설명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구조개혁은 이제 국민기초퇴직 그 구조 자체를 다 같이 고민하는 거고,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보험료 소득세율 기본적으로 그것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아까 소득보장론이랑 재정안정론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소득대체로 인상 여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오케이 뭐 이렇게 우리끼리, 근데 이제 정작 실제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저도 반성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따지자면 재정안전론 쪽의 입장에 좀 서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공론화위가 재정안전 쪽으로 나왔으면 위대한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내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 내지는 이 열망, 이 불안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타협도 가능할 수도 있나?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은 또 없네요. 네.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또 왜냐면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이렇게 연금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쟁점이 이렇게 1번 갈등으로 올라오는 게 되게 드문 기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